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유경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팩트 테스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좀 요약해 보자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장 거동에서의 이제 파괴 특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 연성 소재와 취성 소재의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연성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컵앤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취성 소재는 이렇게 플랫한 그런 프랙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봤을 때도 연성 소재는 이렇게 덕타일한 영역이 나타나서 길게 연신되는 것들을 볼 수 있지만, 브리틀한 소재는 탄성 영역에서 바로 파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게 시편에서도 이제 덕타일한 시편, 브리틀한 시편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네킹 이후에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은, 네킹 이후에 여기 네킹이 발생하고 나서 공공들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공공이 형성된 것들이 서로 커지게 되고, 그 커진 공공들이 서로 병합되게 되면서 이 균열이 성장해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90도 방향 성장하다가 나중에는 끝에는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파괴가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타난 파면에서 봤을 때는 연성 파괴의 경우 이러한 덕타일한 이런 딤플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딤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성 파괴, 벽계 파괴에서는 이렇게 플랫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벽계 파괴 또는 트랜스그래뉼러 프랙처라고 하는데, 제일 나쁜 케이스는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은 인터그래뉼러 프랙처가 되겠습니다. 인터그래뉼러는 결정립계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세그리게이션 되어 있는, 여기 세그리게이션이라고 적혀 있죠. 또 편석이라고도 하는데, 편석되어 있는 것들을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로 온도가 높을 때는 이 덕타일 프랙처가 나타나고, 온도 낮을 때는 브리틀 프랙처가 나타나며, 소재의 특성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러한 입계 파괴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방법들이 있는데요. 파괴 인성 시험 중에서 이 3포인트 밴딩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두 점과 위쪽에서 한 점을 이렇게 두어서 균열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시험이 바로 3포인트 밴딩 테스트가 되겠는데, 이러한 시험도 결과론적으로는 모드 1으로 이렇게 쭉 잡아당기는 형태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시편에 있어서도 우리가 3포인트 밴딩을 했을 때 여기에 덕타일한 경우에 이렇게 밴딩 정도로 발생할 수 있겠지만, 브리틀한 경우에 아예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톨션 테스트에서는 우리가 덕타일한 경우에는 오히려 파면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브리틀한 경우에는 연필 깎듯이 모든 면에서 다 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꽈배기 형태의 파괴가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정리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임팩트 테스트 충격 시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중요한 건 노치드 바거든요. 노치드 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노치드 바와 크랙트 바는 다르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임팩트 테스트는 노치드 바. 노치드 바는 시편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있는 단순한 시편, 우리가 스무스 바디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요걸 깎아주면 이게 노치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깎여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노치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노치가 되겠죠. 노치를 만드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원래는 제일 좋은 거는 균열을 만들면 제일 좋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피로균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만들면 제일 좋은데 피로균열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노치를 내서 간단하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주로 이제 임팩트 테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징은 이 임팩트 테스트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실험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high strain rate, 그래서 이 어떤 그 해머를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파괴를 발생시키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에 의해서 그런 충격 에너지 감소량을 우리가 측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시편이 이제 여기 놓여 있을 때 여기 엄청난 해머가 뚱 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왔을 때 시편이 파괴가 일어나면은 이 해머의 위치 에너지가 차이가 일어나겠죠. 위치 에너지는 어디에 사용되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던 이 시편을 파괴하는 데 쓰였겠죠. 그래서 이 시편을 파괴하는 데 쓰인 에너지가 이 해머의 위치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임팩트 테스트의 기본적인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랙드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파괴 인성이라는 값을 구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이러한 경우 노치 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치는 어쨌든 균열보다는 조금은 이제 뭔가 한 단계 부족한 뭐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만약 소재가 이제 브리틀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쉽게 파괴가 발생하고 정말 뭐 100% 완전히 브리틀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해머가 거의 끝까지 다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뭐 거의 파괴하는데 에너지가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임팩트 테스트는 이 에너지 차이를 보기 때문에 단위도 보통 줄이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 단위를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에너지로 본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이 인장시험과 다른 점은 인장시험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스무스 바디잖아요. 그래서 뭐 스무스 바디를 옆에 다시 또 그려놓으면은 스무스 바디는 균열이 어디서 생기느냐, 균열이 생겨나는 위치가 내부에 뭐 공공이라든가 기공이라든가 이런 데서 균열이 생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스터디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전반적인 강도를 보는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 균열이 어디서 생긴다라는 것은 보기가 어렵고 노치 시험 같은 경우 노치 이렇게 파놨으니까 균열은 결국에는 요게 생겨서 이렇게 전파해서 파괴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균열이 생성되는 곳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장 시험과는 무조건 차별화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인장 시험은 강도를 구하는 시험이고 이런 임팩트 테스트는 주로 인성, 터프니스를 구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요. 유명한 사람이 바로 샤피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샤피 또는 뭐 아이조드라고도 하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샤르피 충격 인성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임팩트 테스트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이렇게 보시는 거죠. 줄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스틸이나 타이타늄,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노치 인성뿐만 아니라 이 임팩트 테스트에서는 이 빠른 동적인 환경, 굉장히 높은 스트레인 레이트에서의 그런 상황도 고려되기 때문에 어떠한 충격이 일어났을 때, 충돌이 일어났을 때 파괴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강력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철이나 이런 타이타늄은 상대적으로 이런 충격 인성이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알루미늄, 마그네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이런 인성들을 보이고 재료에 따라서도 이런 특성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이렇게 생긴 거죠, 실제로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 샤피 시편은 거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요 길이가 10이 되겠고 이 길이가 10,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55mm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수준으로 실험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것보다 다른 시편의 사이즈가 달라지면 값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크기에 디펜던트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편을 웬만하면은 이 크기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예를 들자면은 이 노치의 깊이는 한 2mm 정도로 노치의 깊이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노치의 각도는 45도로 이렇게 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샤피라고 하면은 여기 양쪽을 이렇게 잡아놓고 뒤쪽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여기에서 파괴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아이조드라고 하면은 한쪽만 잡아가지고 때려가지고 이게 파괴가 발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시험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두 개 자체는 뭐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은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충 그림을 그렸던 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해머가 있고요. 해머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시편을 맞고 요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이 해머의 높이가 원래는 h라는 높이였는데 이 h'이라는 높이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해머의 높이 차이가 h-h'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 에너지 mgh라는 공식을 쓰면 되겠죠. mgh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만큼 시편에 얼마만큼 에너지를 흡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단위 주를 쓰게 되겠고요. 그래서 실험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샤르피 충격 시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실험이 이제 가장 파워풀한 이유는요. 바로 이 현상들 때문이죠. 덕타일 투 브리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거는 다른 철강 재료에서도 다룬 내용인데 여기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타일 투 브리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자, 이 인성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파괴 인성이나 충격 인성 이런 모든 것들 인성이 되겠고, 인성이라고 하면 재료가 파괴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얼마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버티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점은 온도에 따라서 이러한 성질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온도가 우리가 높을 때는 이 덕타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으로 굉장히 파괴가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온도가 낮으면 브리틀 프랙처가 발생하는 그러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BCC 계열의 이제 카본 스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BCC 소재들은 슬립 시스템들이 약간 서로 간에 이제 그 상온에서는 110, 112, 123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만 극저온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이 FCC는 주로 이 슬립 시스템에서 111과 같은 굉장히 확실한 그런 이제 슬립 면이 있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거는 클로즈 팩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온도에 따른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온도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라는 건데, 이 BCC는 다른 모든 면들이 클로즈 팩트 면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110조차도 클로즈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열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BCC 소재는 상온에서는 덕타일이지만 극저온으로 오면 브리틀한 이런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현상을 우리가 덕타일 투 브리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온도, 가운데 있는 그 온도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덕타일 투 브리틀 트랜지션 템퍼러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Y축과 X축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Y축에서는 이런 그 인성, 임팩트 스트렝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터프니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터프니스. 그 터프니스로 쓰는 것이 더 맞습니다. 터프니스라고 쓰겠습니다. 터프니스라고 이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X축에 있는 거는 그 온도가 되겠죠. 이쪽으로 오면 이제 상온에 가까운 룸 템퍼러처가 되겠고, 그래서 이쪽은 룸 템퍼러처니까 대략적으로 룸 템퍼러처라고 쓰면 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온도로 따지면 한 25도 정도 되는 겁니다. 25도. 더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 높으면 더 높아지겠죠.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요 안에서 세츄레이션 되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25도 정도 요 구간에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세츄레이션 되니까 요때를 우리가 어떤 에너지라고 하냐면은 위쪽에서의 에너지다 그래가지고 upper shelf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upper, 그 다음에 shelf. 쉘프는 선반 이런 거죠. 그래서 요런 이게 어떤 선반과 같이 이렇게 딱 정리된 그러한 에너지다, upper shelf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upper shelf 에너지다. 그 다음에 이 밑쪽으로 오게 되면요, 여기는 온도로 따지면 거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온도 중에 제일 낮은 온도, 액체 질소 온도 이런 것들이 되겠죠. 마이너스 196도 이런 것들은 액체 질소 온도입니다. 아까 제가 도씨를 안 썼네요. 셀시어스. 켈빈으로 따지면 이게 273을 더하니까 보통은 이제 298켈빈이 되고요, 이게. 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7켈빈 정도가 됩니다. 77켈빈. 보통 한 요 정도로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이 정도 온도 범위에서. 그래서 이 중간 구간이, 중간 영역의 온도가 정해지는데,
중요한 건 이 중간 영역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DBTT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Ductile to 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그럼 DBTT는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DBTT가 만약에 높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DBTT가 높으면은 그래프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BTT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쪽으로 가는 겁니까? DBTT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한 요 정도, 요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낮은 경우, 이게 높은 경우 이렇게 되겠는데,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봤을 때, 당연히 DBTT가 높으면은 이 덕타일한 영역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DBTT가 낮을수록 이 덕타일한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DBTT가 낮을수록 훨씬 더 인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저온 인성도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BTT는 낮은 게 좋다. 저온 인성이 우수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 로어 쉘프라고도 하는데 요 뒷부분은 이 마이너스 196도인 이 부분은 여기 위를 어퍼 쉘프라고 했으니까 뒤를 로어 쉘프라 했는데 이거는 거의 뭐 숫자가 뭐 1, 2, 3, 4 뭐 이런 거의 뭐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그냥 거의 파괴가 일어나면 바로 그냥 툭 하고 그냥 거의 시편이 없는 것처럼 파괴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Ductile to Brittle Transition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트랜지션 온도가 소재마다 이제 뭐 다른데 뭐 금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역이냐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130도에서 뭐 93도 뭐 이거는 뭐 너무 레인지 넓으니까요. 뭐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온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지만 요 정도 온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DBTT가 뭐 마이너스 뭐 한 90도다 마이너스 100도다 이러면 굉장히 저온 인성이 우수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 60도, 70도까지 그냥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60도, 70도까지 써도 어차피 요 안에서 걸리니까 덕타일 프랙처니까 크게 막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일어나게 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소재들을 같이 봤을 때, 이 온도와 그 다음에 임팩트 에너지 같은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A라는 케이스와 B라는 케이스를 같이 이제 비교를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A라는 케이스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퍼 쉘프가 훨씬 더 높은 USE라고 할 수 있겠죠. USE가 훨씬 더 높은 케이스가 되겠고 B라고 하는 경우에는 USE가 훨씬 낮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둘은 뭐 DBTT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어쨌든 간에 A라는 소재가 조금 더 상온은 아니네요. 고온이라고 해야겠네요. 이 온도 80에서 100도니까. 고온인성이 더 우수한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보시면은 이 소재가 굉장히 나쁜 소재라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이런 구간이 상온에서 극저온까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에 쓰인 소재냐면요. 바로 이제 뭐 2차 세계대전에 어떤 리버티호나 뭐 이런 아니면 그때 당시에 뭐 타이타닉이나 뭐 이런 때 그때 쓰이던 소재의 이 충격 인성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온은 벌써 상온 보십시오. 상온이 25도라 했을 때 상온만 해도 상온이 이미 이 DBTT 구간보다 더 뒤쪽으로 와 있으니까 이건 브리틀한 영역으로 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온도가 만약에 요 정도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40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거는 완전히 그냥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그냥 손만 툭 대면은 바로 와장창하고 파괴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타이타닉호 같은 데서도 그런 빙산 같은 거 이렇게 지나가다가 끓기기만 했는데도 바로 파괴가 발생했던 게 이렇게 굉장히 샤피 충격 인성이 낮은 소재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잘 봐야 되겠고요. 뭐 이런 게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처음에는 용접을 했던 그런 이제 배가 되겠는데, 이 용접한 부분에 결함이 나가지고 이쪽이 다 파괴가 발생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파괴가 발생해서 이런 것들이 다 브리틀 프랙처, 취성 파괴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 따라서 이런 DBTT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이타니커죠. 그래서 1912년에 이게 실제 그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 4월 10일에 이제 출발했던 세계에서 가장 큰 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했고, 당대의 최고의 기술들이 다 접목된 그런 배였습니다. 자, 근데도 안타깝게 이제 파괴가 발생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샘플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이게 샤피 충격 시험을 하고 나서 이제 이 파면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파면을. 자, 파면을 분석할 때 재밌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면 분석할 때, 자, 이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이 이렇게 그대로 이 정사각형 비슷한 직사각형으로 있으면 이건 무조건 취성 파괴가 되겠죠. 그죠? 연성 파괴가 되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치마 모양처럼 이렇게 이런 시어 립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나타나야만 연성 파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괴가 잘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표면부는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 조건이 되기 때문에 표면부에 시어 스트레스가 걸리겠죠. 그럼 시어 스트레스 걸려가지고 여기에서 변형이 발생한 것은 바로 이 덕타일한 프랙처가 되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에 뭐 이 온도 정도에서 뭐 마이너스 59도 정도 뭐 이런 완전 거의 뭐 그대로죠. 모양 그대로죠. 이런 데는 완전한 브리틀 프랙처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DBTT 같은 것들도 사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비율을 재는 거예요. 이쪽에는 완전히 100% 덕타일이고 이쪽은 완전히 브리틀인데, 이쪽을 중간쯤 볼게요. 중간쯤 보면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약간 여기는 브리틀한 부분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죠. 그죠?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는 브리틀한 부분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죠. 여기도 색깔이 잘 안 보이나요? 자, 여기는 다 덕타일합니다. 그죠? 여기는 다 브리틀한 것들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겠고, 그럼 브리틀한 거의 비율을 보면은 여기는 대략적으로 좀 생기기 시작했죠. 그죠? 여기도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는 브리틀한 영역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건 파면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파면으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뭐 이쪽에는 시어 립이 있거나 아니면은 딤플 같은 거, 덕타일 프랙처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고, 아니 이쪽에는 이제 클리비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파면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DBTT를 실제로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 FATT라고도 하거든요. FATT. 그래서 Fracture Appearance Transition Temperature라고 해가지고 FATT 개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시편을 딱 봤을 때, 딱 봤는데, 완전히 이제 브리틀한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는 이제 약간 이 덕타일한 이런 케이스가 있죠. 그죠? 덕타일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 중간쯤에 와보니까 약간 뭐 덕타일하고 브리틀하기도 하면서 약간 보니까 한 이 정도 해가지고죠. 이 빗금친 부분은 브리틀하고 이 빗금 안 친 하얀 부분은 덕타일한, 비율을 보니까 우리가 한 50대 50 정도 되는 그런 비율이 나타나는 그런 시험 온도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온도가 만약에 여기서는 이거는 뭐 79도다. 근데 이거는 59도, 마이너스 59도다 했는데 이 온도가 만약에 16도라는 온도다. 16도에서는 만약에 이게 뭐 5대5다, 50대 50이다 하면은 DBTT는 이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DBTT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제 배를 만들고 했으니 당연히 극점 취성에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게 그 당시 기술력의 한계인데, 생각해보면 불과 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 하면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게, 이런 뭐 금속의 이런 인성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 것조차 생각보다 얼마 안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만약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때는 잘 몰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 여러분 세대쯤 돼서야 이제는 이게 잘 정립이 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까지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 터프니스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거의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이 하드니스, 경도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도. 자, 경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소재의 어떤 저항성을 측정한다는 거죠. 뭐에 대한 저항성이죠? localized plus deformation, 국부적인 소성 변형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경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뭐 덴트나 스크래치 같은 것들로 뭐 긁어주거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스 굵기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국부적으로 이제 소성 변형을 측정을 하면 되니까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스 굵기계처럼 스크래치 하드니스, 긁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이제 인덴테이션 하드니스, 이거는 이제 꾹 눌러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모기 물렸을 때 여러분들의 이게 손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꼭꼭 눌러주는 뭐 그런 것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누르면은 이렇게 누른 자국이 남잖아요. 이렇게 누른 자국이 크게 남으면은 경도가 낮은 것이고, 누른 자국이 적게 남으면은 경도가 높은 것이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피부는 경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누르게 되면 무조건 자국이 남는데, 여러분들의 손톱은 경도가 높죠. 자, 손톱으로 이제 제가 누른다고 해도 안 남잖아요, 그죠? 그 경도가 높다, 낮다라는 것을 이렇게 앞흔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인덴테이션 하드니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바운드 하드니스는 이거는 이제 다시 눌렀다가 다시 얼마만큼 튕겨 나오느냐, 돌아 나오느냐로 같이 구분해 주는 것이 이제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볼 거 1번 방법을 보겠습니다. stretch hardness. 그래서 이 긁어가지고 경도가 높아지는 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스 굵기계가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 강한 것을 이랑 더 소프트한 거 서로 이제 긁어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서로 쫙 긁었는데 하나는 상처가 남지 않고 하나는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은 얘가 더 경도가 높구나라고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바로 이 모스 굵기계에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뭐 척도라던가 아니면 과학적인 그런 값을 제공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한 뭐 상대적으로 1등은 누구다, 그 다음에 뭐 꼴등은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반대죠. 잘못했습니다. 1등은 10점, 그 다음에 꼴등은 1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준 거죠. 그래서 1등 10점 받은 친구는 누굽니까? 바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굉장히 세상에서 가장 경도가 높은 친구가 10점 만점에 10점 받았습니다. 그죠? 10점 만점에 10점 받았고, 그 다음에 1점 받은 친구는 활석이죠, 활석. 자, 이 친구들이 이제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스크래치 하드니스를 측정하는 뭐 옛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실제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1번부터 그럼 활석,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그런 순서가 있죠. 뭐 석고, 뭐 그 다음에 뭐 방해석, 정장석, 뭐 석영, 뭐 이런 식으로 쭉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각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이 순서를 해보게 되니까 이 활석이 1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2에 해당되는 뭐 석고 같은 것들이 3, 그러면 3배 높아지고, 그 다음 또 3배 높아지고, 뭐 비율이 막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점부터 10점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는 1500점을 줬어야 되는 거죠. 여기 1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점수가 체계가 이상하죠. 그죠? 갑자기 2배, 여기선 2배씩 가고, 여기서 갈 때는 뭐 약간 별로 증가 안 하고, 그죠? 여기선 3배씩 가고, 그러니까는 요거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값이 필요하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보통 그래서 인덴테이션 하드니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permanent indentation, 그래서 앞흔이라고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흔,
그래서 어떤 자국을 남기는 겁니다. 자국을. 그래서 뭐 자국을 보통 어떤 걸 누르느냐에 따라서 누른 거에 따라서 제가 뭐 이런 쪼삐한 걸로 누르면은 뭐 이런 자국이 이렇게 남겠죠. 그죠? 이 자국이 남는 거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퍼머넌트한 그러니까 영구적인 그런 자국이 남는 거죠. 자, 이런 자국을 남길 때 그러면 이 팁을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팁을 그러니까 팁을 똑같은 걸 해야겠죠, 맨날. 그 팁을 뭘로 하느냐? 팁을 다이아몬드로 합니다. 그래서 팁이 다이아몬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그 경도 실험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실에 보면은 경도기들이 있는데 그게 끝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잘 다루셔야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러한 인덴테이션 하드니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들 설명드리자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브리넬이라는 게 있고요. 브리넬이 이제 보통 우리가 그 E10, 그러니까 요거 찾으시면 ASTM 찾으시면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로크웰이라고 하는 건 ASTM E18에 있고요. 그다음 비커스는 ASTM E92에 있고, 그다음에 누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크웰이라고 하는 거는 브리넬보다는 조금 인덴터나 로드가 좀 작은 경우, 그래서 브리넬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어떤 커다란 걸 할 때는 브리넬로 하면 되겠고, 조금 작은 걸로 하면 로크웰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그렸던 게 이게 비커스 형태거든요. 이게 피라미드 형태의 인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비커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리바운드 하드니스는 이거는 때려가지고 다시 얼마만큼 튀어나오느냐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ASTM 뭐 E448에 나와 있는 뭐 쇼월 스켈로스코퍼 같은 것들은 이제 이게 얼마만큼 떨어뜨렸다가 다시 튀어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뭐 슈미드 해머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에서도 리바운딩 방법으로 경도를 측정하는데 뭐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도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이런 어떠한 물리적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 의미가 사실은 크게 없었죠.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이게 뭐 크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다음에 뭐, 눌러서 흔적 남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나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 중요한 거는 이 물리적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의미는 일단 뭐냐면은 여기에서 interatomic forces, 그래서 그 원자 간의 상호 작용력에 의해서 이러한 그 경도가 측정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 번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경도를 측정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은 이제 이 경도라고 하는 것은 막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약간 뭐 이 상대적인 뭐 양자택일적인 뭐 이런 값이다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값이 우리 강도처럼 이거는 100%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리넬부터 보겠습니다. 브리넬은 이제 이 구 형태를 쓰는 거죠. 구 형태인데 구가 10mm 정도 되는 구가 되겠고요. 여기서 요거를 쭉 내려서 결국 구하는 건 이 구가 남은, 여기서 이제 D라는 구가 반지름이지만 남아있는 앞은의 DI 이 직경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브리넬 하드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굉장히 로드가 크죠. 500kg,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1500, 뭐 300kg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로드 또는 이제 커다란 시편들에 대해서 할 때는 브리넬을 한다라고 보시면, 브리넬은 볼 형태다. 그래서 뭐 여기 봤던 것들은 이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제 브리넬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로크웰은 조금 더 작은 겁니다. 로크웰은 이제 조금 더 작고 형태도 이제 다이아몬드 콘 형태. 아까는 볼 형태였는데 여기서는 다이아몬드 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콘 형태죠. 이렇게. 요게 쭉 눌러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 되겠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얼마만큼 남아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바로 이 로크웰 하드니스가 되겠습니다. 브리넬보다는 조금 작은 스케일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이언티피컬리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비커스 하드니스인데요. 이거는 스퀘어 타입의 약간 그 피라미드 형태죠.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고 눌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피라미드 형태니까
앞은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 길이 두 개를 다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서 남은 면적에 따라서 각도가 나오게 되겠고요. 누프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다르게 생겼죠.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프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길쭉하게 생긴, 뭐 각각 모양이 다르고 사용하는 것이 다른데, 뭐 비커스, 그 다음에 뭐 로크웰, 뭐 그다음 브리넬 다 이제 측정할 수 있고, 각각의 경우들을 다 환산을 해서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래서 뭐 브리넬은 뭐 이런 구형 형태, 비커스는 뭐 이런 피라미드 형태, 누프는 이게 길쭉한 피라미드 형태, 그다음에 로크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이아몬드 콘 형태, 그죠? 그다음에 또는 뭐 볼 형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뒤쪽에 이제 나오는 뭐 이런 하드니스와 그다음에 텐사일 스트렝스와의 관계, 그다음에 뭐 여기에서 나오는 뭐 하드니스 밸류 이런 부분들은 뭐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